지금까지 이 Randomized Control Trial, RCT의 장점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, 뭐 모든 방법론들이 그러하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겠죠. 그래서 RCT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RCT는 특정 유형의 트리트먼트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만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면서도 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. 예를 들어서 앞서의 사례에서 이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, 이렇게 이런 이 재택근무에 대한 이런 효과가 이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. 이건 사실 앞서 설명드린 이 counterfactual consistency와도 관련이 있는데, 인과 추론을 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트리트먼트가 무엇인지, 그것의 포텐셜 아웃컴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분명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, 물이 건강에 해로운지와 같은 질문은 사실 인과 추론에 적합한 질문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물이 어떤 물인지, 어디서 나온 물인지, 어느 정도 양의 물인지,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원인은 너무 많은, 너무 다양한 버전일 수 있고,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버전의 트리트먼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들의 아웃컴들이 모두 다르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의 인과적인 효과라고 했을 때는 이 뭐 트리트먼트가 너무 다양하고 그들에 따른 아웃컴도 다르기 때문에 코자 이펙트를 제대로 정의할 수도 없고 그렇게 구한 게 정확히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이제 특정하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그 포텐셜 아웃컴이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이잘 정의된 트리트먼트를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동시에 사실 이게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한 그 효과가 다른 버전의 트리트먼트로 확장을 하는 데에는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할 거예요.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external validity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동일하게 정의된 어떤 트리트먼트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RCT를 통해서 구한 인과적인 효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연구 결과 일반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랜더미제이션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, 우리가 이 RCT가 이 트리트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유사한 이 컨트롤 그룹을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랜덤 어사이먼트라고 얘기를 했죠. 여기서 이 결과가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잘 추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터널 밸리디티에 대한 거고 사실 이러한 어떤 인터널 밸리디티는 이 샘플에 국한된 얘기예요. 결국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서로 유사해서 이들 간의 어떤 차이에서 코자 이펙트를 잘 발라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건 결국에는 이 샘플에 국한된 어떤 인과적인 효과이죠. 이 샘플의 효과가 그러면은 다른 샘플로 확장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전체 집단, 전체 파퓰레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샘플이 전체 집단을 대표해야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representative 샘플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랜더미제이션이 필요한데 바로 이 전체 파퓰레이션에서의 랜덤 샘플링이 바로 그거예요. 이렇게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랜덤 샘플링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분석하는 이 샘플은 전체 파퓰레이션을 대표하고 또 평균적인 특성이 유사할 거기 때문에 이 샘플에서 구한 코자 이펙트가 이 전체 파퓰레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고 또 파퓰레이션 내에 또 다른 샘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뭐 랜덤 셀렉션 혹은 랜덤 샘플링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랜덤 샘플링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티브 샘플이 아닌 이상에야 이런 RCT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거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. 앞서 살펴본 재택근무에 관한 사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현장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재택근무에 자원한 집단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죠. 그런데 여기서 추정한 이 실험을 통해서 추정한 이 효과가 과연 이 재택근무에 자원하지 않은 집단에게도 동일하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만약에 했을 때도 이 효과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실
알 수 없고 아닐 가능성도 꽤 클 거예요. 왜냐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택근무를 자원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과적인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라는 점이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RCT를 통해서 구한 이 ATE1과 전체 직원에서의 평균적인 효과인 ATE2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또, 이 연구는 중국의 한 콜센터에서의 텔레마케터에 관한 실험이었고, 텔레마케터는 주로 이제, 이 저숙련 노동자에 해당하는데, 사실, 생각해보면 이 해당 연구 결과가 과연 미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? 또,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택근무는 사실 뭐 이런 텔레마케터뿐만 아니라 어떤 뭐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뭐 IT 개발자, 이렇게 뭐 고소득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 직업에서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, 그럼 이 텔레마케터에서의 어떤 실험 결과가 과연 이런 어떤 IT 개발자 등과 같은 다른 직업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? 또 100% 재택이 아니라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에도 그 효과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? 그래서 RCT, 이 무작위 실험의 결과를 함부로 다른 세팅에 일반화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고, 실제로 이 해당 연구팀은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재택근무가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면서 더 다양한 세팅에서 추가적인 실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후반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, 이 graphical causal 모델을 활용을 한 이 transportability theory를 활용을 해서 한 집단에서의 causal effect를 다른 집단으로 어떤 이식할 때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 등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한 부분이죠. 사실 지금까지 이제 RCT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이전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대부분의 인과추론 방법들은 사실 이 RCT를 기준점으로 삼고 이 RCT를 모방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RCT의 한계가 곧 Potential Outcome Framework에 기반한 대부분의 방법론의 한계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.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, 한 연구에서는 이 NBA, 미국의 농구 경기인 NBA 경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약자의 반란 혹은 뭐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기발한데, NBA 경기에서 이 하프타임 때 작은 점수 차로 지고 있는 팀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Regression Discontinuity라는 이 준실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이고 있어요. 이 Regression Discontinuity라는 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, 우선 이 RCT 세팅을 모방하고자 하는 이 쿼자 익스페리먼트 준실험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해당 연구가 이제 2011년에 발표가 되고 약 12년 후인 이제 올해 최근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, 해당 이 2011년에 이 해당 연구에서 활용한 이 방법을 그대로 다른 스포츠에 적용을 했더니 그러한 어떤 언더독의 반란 효과가 없었고, 심지어 NBA 경기에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도 해당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런 인과적인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새로운 이 후속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실험이나 준실험 방법론에 기반한 이런 인과 추론을 다른 세팅으로 일반화하는 거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. 정리를 해보면 인과추론 방법론은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를 보다 잘 발라내기 위해서 사실 internal validity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급부로서 external validity에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, 그게 이제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,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연구 결과와 그리고 인과추론 결과를 과대 포장하지 않고 현재 컨텍스트에서의 분석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디스커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또 전체 집단으로의 일반화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이건 뭐 연구 컨텍스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. 그리고 앞서 이제 랜덤 샘플링된 이 representative 샘플을 통해서 external validity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, 이런 representative 샘플이 없을 때도
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앞서 잠깐 소개드린 이 메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이런 일반화 가능성을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작위 실험뿐만 아니고 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을 포괄을 하는 이런 observational study를 통해서 보다 이제 보완적인 그 complementary evidence를 함께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앞서 잠깐 또 언급드린 이 transportability theory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른 세팅으로 적용을 하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일반화에 대한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번 주 강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코잘 인프런스 어프로치 전반에 대한 한계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. 이 세상에 완벽한 방법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건 인과추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, 개인적으로 이 인과추론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인과추론 방법론으로 다루지 못하는 연구 문제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에요. 그래서 이 인과추론 방법론에만 너무 맹신을 하게 되면은 자칫 인과추론으로 연구될 수 없는 수많은 중요한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또 모든 연구 문제들을 이런 인과추론의 잣대로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틀을 스스로 제한을 해버리는 꼴이 될지도 모르죠. 앞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지만, 이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분이자,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이 코잘 인퍼런스 연구의 가장 최전선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탠퍼드 휘도 인벤스 교수님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과추론이 언제 필요한지, 그리고 각 방법론들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에 대한 이해와, 그리고 이제 어떤 큰 그림에서의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